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4월 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세 번째 국회를 찾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떤 거를 좀 봤냐면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를 찾았을 때는 국민의힘이 피켓 시위나 보이콧 하면서 퇴장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국힘당 애들도 이재명 대통령이랑 사진을 찍고 싶어하고, 제가 딱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잠깐 멈추게 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모습들을 연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특히 주호영 같은 애들.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것저것 얘기를 막 하면서 주호영이가 지금 컷오프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이용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국힘당도 이재명 대통령 얼굴 팔아갖고 이번에 지방선거 치르려고 하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집권 여당의 대통령을 모두가 여야가 이용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그런 역대 최초의 선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고 한 10여 분 동안 짧게 얘기는 했지만 내용은 참 절박했습니다, 여러분들. 위기만 28번,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게 감사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특히 지금 위기는 소나기가 아니라 폭풍우다. 정부와 국회, 여야가 손을 잡고 나아가자. 그 다음에 개헌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면서 이제 개헌이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 제가 늘 우리가 지금 쓰는 헌법이 87헌법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권력구조의 개헌이 아닌 부분적 순차적으로 지금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회를 강조하셨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왜 국회에서 오늘 시정연설, 여러분들 알다시피 추경 26조 가량의 추경을 하기 위해서 오늘 얘기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위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장 찔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즉 국힘당이에요. 공천권 갖고 싸우고 지금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국힘당이 국민들이 제대로 보겠습니까? 대통령은 저렇게 위기고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힘당에 관한 뉴스들을 보면 뭐 김영환이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됐다, 뭐 또 조만간 뭐 주호영이도 인용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결국 지 밥그릇 챙기려고 싸우는 정치판의 어떤 모순적인 행동을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국회를 찾아가서 저렇게 절박하고 지금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소나기가 아니라 폭풍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대통령의 위기 발언 28번은요 국회를 질타한 거예요. 정확히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셨죠? 그렇게 한가할 때냐 국회가. 지금 여야가 어디 있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볼 때는 지금 여야가 어디 있냐. 국가 전체가 비상경제체제고 나라 전체가 위기 상황으로 몰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여야가 그렇게 국회를 상임위를 내팽개치고 국회에서 어떤 그 추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고 대미투자특별법부터 해갖고 협조를 안 하면서, 이게 지금 여야가 따로 없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결국 대통령이 위기, 그리고 대통령이 28번을 언급한 이 자체가 국회를 질타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재명 대통령 한 15분가량 시정연설을 하지만 결국은 지금 총체적 위기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왜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냐면, 위기, 비상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위기, 비상, 니꼴 뭐죠? 공포예요, 공포. 그렇죠? 위기, 비상, 니꼴, 앞으로 다가올 위험성, 공포. 사람들은 대통령이 위기, 비상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행정부 권력에 힘을 실어줘요. 행정부 권력에 힘을 실어줘요. 그래서 지금 도란프 저런 도라이 같은 놈이 전쟁을 일으켜갖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가 명분 없는 전쟁을 펼치다가 오히려 반전 여론이 더 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 국가의 경제 상황이 비상이다.
지금 밀려올 어떤 그 소나기가 아니라 폭풍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고, 지금 그러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여론이 확 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희 오늘 시사타파 뉴스 우리 PD가 여러분들 쇼츠 많이 올렸죠. 혹시 오늘 지금 저희가 다행히 국회 장기 출입 저희가 기자단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 시사타파 여러분들 TV 가시면요, 저희 PD가 직접 찍은 이거 원래 그 대통령 그 풀단만 찍게 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몸싸움을 통해서라도 지금 열심히 찍었습니다. 뭐야, 시사타파에 올린 게 아니었어? 시사타파에 뉴스로 올렸구나. 시사타파에 올린 게 아니라 시사타파 뉴스에 올렸나 봐요. 시타 뉴스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의 영상 많습니다. 꼭 들어가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오늘 여기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구독 좀 해주시고요. 여기 유튜브에 시사타파 뉴스 치시면요, 쇼츠 딱 누르면 어디 갔지? 어디다가 올린 거야? 어디에 올린 거예요? 왜 없지? 어디다가 올린 거야? 시사타파 TV로 올라갔다고? 나도 시사타파 TV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여러분들 저희가 올린 거 있을까 갖고 많이 좀, 여기 있네. 여기 쇼츠에 있네. 여기 국회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시정연설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뭐 여기 다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갖고 여러분들, 아니요, 쇼츠 지금 5개 올라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퍼날라 주시고 많이 좀 봐주십시오. 5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많이 들어야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부겸을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홍준표 시장이 김부겸을 지지한 이유는요,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홍준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래시계 검사, 그런 얘기들이 왜 나왔었냐면, 홍준표가 검사 시절에 슬롯머신에 관련돼 있던 노태우 정권의 황태자였던 박철원이를 구속시킵니다. 그 박철원이를 구속시키는 과정의 배경이 모래시계예요. 그래서 홍준표가 모래시계 검사라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1995년에 이런 그 15대 총선에 인연이 된 거예요. 15대 총선 1995년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 김영삼이가 3당 야합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3당 야합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확대해서 사실 야당을 말살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정계 복귀를 하고, 그때 홍준표를 민주당으로, 꼬마 민주당으로 그 당시에 영입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부겸, 노무현, 이부영, 재정구,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설득조라고 했었어요. 홍준표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홍준표를 민주당으로 데리고 오려고 김부겸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이부영, 재정구, 이런 꼬마 민주당의 설득조가 1996년, 그러니까 총선 3개월 전에 홍준표 집을 찾아가고 고스톱 치면서 다 꼬셨어요. 고스톱을 쳐갖고 다 꼬셨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우리 정치 막 바꿔 보입시다 막 그러면서 그러자 그러면서 이제 됐는데, 갑자기 새벽에 반전이 일어나요.
홍준표를 설득하기 위해서 꼬마 민주당의 김부겸과 노무현과 뭐 이부영과 재정구가 홍준표 집에서 어제 고스톱을 쳤다라는 소문이 이제 쫙 퍼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김영삼이가 직접 홍준표에게 전화를 해요. 막 같이 하입시다. 슬롯머신 박철원 같은 권력자를 구속시켰던 당신 같은 사람 나랑 뜻이 맞지 않냐? 그러면서 김영삼이 직접 홍준표에게 전화를 거니까 갑자기 홍준표가 마음을 바꿔갖고 신한국당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신한국당을 선택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3당 그 야합할 때 한때 그 김부겸이랑 홍준표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만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스톱을 치면서 김부겸이 이렇게 설득하고 그랬는데 김영삼 전화 받고 그 당시에 신한국당으로 가버려갖고 한때 그 김부겸이나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을 되게 서운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쪽 어떤 얘기가 있냐면 홍준표가 그 일이 그렇게 마음에 걸려서 30년 만에 김부겸에게 빚을 갚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30년 만에 빚을 갚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오래된 사이인데 하여튼 이번에는 홍준표가 김부겸 지지를 선언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가 자기는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구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당을 떠나서 인물을 뽑자. 지금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홍준표 지사가 도와준다 그러면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청년 뭐 홍카콜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쪽에 지지세가 강하잖아요. 전 대구시장이고 그래갖고 아직도 홍준표 조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재수 전 장관이 부산시장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8년 만에 부산시장 탈환을 위해서 도전을 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재수는 노무현 대통령 친노무현계 막내로 정계에 입문을 했던 사람이고 정치 3선에 관록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통일교의 사법 리스크의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부산시장을 전재수 전 장관이 이기게 되면, 후보가 이기게 되면 8년 만에 부산을 탈환하는 것이다. 부산은 이번에 사실 이기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의 분위기로 흘러가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요, 지금 2년마다 정기 인사가 있는데 국장급 정기 인사를 했습니다. 왜 했냐? 지금 아직도 감사원 내에는 타이거파라고 하는 유병호 측근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번에는 유병호 측근들을 전부 배제시키고 새롭게 지금 정기 인사를 해서 2024년 1월 이후 2년 만에 정기 인사라고 돼서 이번에 이제 유병호를 잡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요즘 여러분들 하루에 어떤 전화를 많이 받냐면요, 지인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지인들한테 어떤 전화가 올 것 같습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인데 이 PD 혹시 이분 방송 출연 좀 시켜줄 수 있어?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알아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걸 아는 사람인데, 또 그 사람이 정치 쪽에 또 연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아는 분이 이번에 시장에 나왔다, 내가 아는 분이 도의원에 나왔다, 내가 아는 분이 어떤 구의원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출연 요청이 한번 방송 출연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번 선거에, 지방선거에
후보자들을 초청하거나 그런 방송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거 안 한다. 이번 선거는 재윤경 빼고, 모르는 그 아는 사람이야. 제가 다이렉트로 아는 사람이야 도와달라 그러면 열심히 험지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도와드리죠.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지인을 통해서 시사타파 방송 한번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 또 거기서 제가 이 사람을 초대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시사타파가 저 사람을 미는다라고, 물론 제가 저의 영향력은 미미하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절대 저는 이번에 그 어떤 시의원, 구의원, 뭐 시장, 군수 이런 선거에는 끼고 싶지가 않아요. 장재환 불러주세요. 전 장재환을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은 뉴스 공장이나 그런데 나가셔서 본인들의 어필을 하시고 나한테, 그러니까 영향력도 없는 저를 통해서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들 구, 시, 본인들 그 주민들한테 잘할 생각을 하세요. 예? 나 같은 방송 나와서 뭐예요? 본인들 주민들한테 잘해갖고 표 받을 생각하세요. 어디 갖고 줄이나 쓰고 그래갖고 정치하려고 그러지 말고.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응?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꿈꿨던 사람이면 방송 같은데 안 나와도 바닥 민심은 저 사람 우리 동네 일꾼이다 소문나는 거예요. 어디서 딴짓거리 하다가 갑자기 그 지역에 나간다고 하니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방송 이용하려고. 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번 여러분들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나면요 수많은 권력자들이 생깁니다. 대통령만 권력자가 아니에요. 국회의원만 권력자가 아니에요. 장관만 권력자가 아닙니다. 이 지방선거가 끝나면요 나름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군수, 시장, 광역단체장 다 생기는 거예요. 4천여 개의 권력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권력은 여러분들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중독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하고 결국은 또 그 선거에 뛰어들어요. 여러분들 당선자만 4천 명이에요. 그러면 이 후보자들까지 하면 전국에서 수만 명이 지금 정치 권력자가 되려고 꿈을 꾸고 있어요. 뛰어난 권모술수를 가진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줄 잘 서갖고 당선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제가 더민주혁신회의에 가담되어 있는 인간들은 전부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권력이 왜 마약과 같은 존재인 줄 아세요? 권력은 무서운 마력을 갖고 있어요. 그 마력이 뭐냐? 권력을 잡는 순간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게 돼요. 제가 오랫동안 이 정치 바닥에서 한 20년 동안 이렇게 정치인들을 옆에서 보고 그러다 보면요,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럼 왜 그러냐면 권력을 잡자 보니까 본인의 다음을 생각해야 되고 본인의 정치 확장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는 권력을 잡는 순간 더 큰 권력을 잡기 위해서 계속 확대하는 마법이 생겨요. 권력은 잡는 순간 나 국회의원 됐으니까 이제 여한이 없다 이럴 것 같죠? 한 번 더 해야지. 재선이 되죠? 그럼 한 번 더 해서 원내대표 해야지. 당대표 도전해야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혼자 대선 후보가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나 도지사 해야지. 누구? 한주 너. 그래서 이런 권력이 지금이야 민주주의 시대에 살면서 어떤 이런 지방 선거를 통한 권력도 있지만 과거의 권력자들 보세요. 독재 시대의 이승만 권력, 박정희 권력, 전두환 권력 보세요. 권력을 잡는 순간 주변에 어때요? 그 권력자들 주변에서 자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 권력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과잉 충성을 하고, 그래서 그 권력자의 권력을 더 확대시키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부패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6월 3일 이후에 수천 명의 권력자들이 생기죠. 뭐 작은 뭐 구의원부터 시의원, 도의원, 정신들 차리세요. 본인들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에게 잘 보여갖고 공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시스템상 지금 현행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현재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구의 시의원, 구의원의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일꾼들이 되십시오. 응? 아부꾼들이 되지 말고 일꾼들이 되라고. 내가 그런 더러운 걸 보기 싫어갖고 정치권에 얼씬도 안 거리는 거예요. 누구 줄 쓰면 줄 잘 쓰면 공천 받고, 줄 잘못 쓰면 날라가고, 그런 거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당 1인 1표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꼬라지 보기 싫어서 저는 근처도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네, 이현주 따위가 유시민을 조롱하냐. 우리 이현주 옹께서 곧 사라질 분이시죠. ABC 9분 융합시대의 낡은 형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찾았을 때 정청래 대표 옆에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서 있으면서 이현주가 나대는, 아무리 실용주의 중도 확장이라 그래도 이현주 따위가 민주당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차지하고, 이현주 따위가 우리 민주 진영에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주 같은 유시민을 비판하는 자체가 같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뉴 이재명 세력이라는 세력들과 공치모, 그리고 이현주, 이런 세력들이 김어준과 유시민을 공격을 했죠.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죠. 다음 총선에서 사라질 사람들 많이 보인다. 김어준과 유시민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안 사라질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주의자들이 아니라서 그래요.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 권력이 날아가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 같은 애들은 배지가 날아가는 순간 세상에서 잊혀지는 사람이에요. 김어준과 유시민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유시민과 김어준이 배지를 달고 있습니까? 유시민과 김어준이 권력을 잡으려고 했습니까? 유시민과 김어준은 시민들이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마음을 준 거예요. 그걸 몰라요. 이현주 따위는 민주당 간판놀이 하면서 국회의원 당선돼서 배지를 달라서 권력을 잡았지만, 김어준과 유시민은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김어준과 유시민을 공격하면 사라질 것이다.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사람 마음 그렇게 줬다 뺐다 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8년도에 이현주가 세상에서 사라지나 유시민과 김어준이 사라지나, 저는 과감하게 저의 모든 것을 김어준과 유시민에게 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유시민이 남겠습니까? 이현주가 우리 마음에 남겠습니까? 사라질 사람들이니까 사라지기 두려워서, 잊혀지기 두려워서 계속 지저대는 거예요. 어떻게 지저대? 사라지기 싫으니까
자기를 안 사라지게 해줄 사람이 누구냐? 김민석인 거예요. 그쵸? 김민석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돼야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안 사라질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치모니, 강득군이, 이현준이, 한준호니 이런 인간들이 본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왜 그럴까요? 권력에 중독된 거예요. 권력에 중독되다 보니까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잃고 있는 거예요. 정치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중도가 민주당으로 이동하는 것도 마음을 준 거예요. 정치는 무서운 거예요. 한번 마음을 주면 믿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떠나는 순간 굉장히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무서운 속도로 나갑니다. 어설프게 김어준과 유시민을 건드렸던 대표적인 한준호, 강득구, 김민석 이런 자들 당원들은 다 기억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죠. 왜 여러분들이 분노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마음을 준 사람을 비판하면 사람들은 내가 욕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 공감하시죠? 내가 김어준에게 마음을 주고 유시민에게 마음을 줬단 말이야. 왜?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오랫동안 지켜보고 검증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들을 내 마음을 줬는데, 내가 쉽게 마음을 주는 사람이 아닌데 그들을 의지하고 지지하고 응원을 했는데, 내가 마음을 준 사람을 한낱 저질 평론가로 비교를 하니까 사람들은 분노가 있는 겁니다. 응? 단순한 김어준과 유시민은 민주 진보 진영에 한 명은 스피커고 한 명은 작가가 아니에요. 어느새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다 보니까 그들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동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현주 따위 같은 리박스쿨, 국힘당을 전전했던 이런 인간들이 그런 민주당의 끈끈한 연대와 정체성을 알 수가 없죠. 지 배지 안 주고 스툴리면 나가버리는 이런 철새 정치인들, 이익 중심, 이익 없으면 버리고 민주당이고 동지고 헌시짝처럼 버리는 이런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김어준과 유시민의 공격에 발끈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어려울 때나 좋을 때 같이 지내서 그런 거예요. 항상 유시민과 김어준이 있어서 즐거웠지만은 않아요. 어려워도 김어준과 유시민은 우리 옆에 있었고, 좋았을 때도 김어준과 유시민은 우리 옆에 있었기 때문에 눈물과 기쁨과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이제는 그들과 우리는 하나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뒤집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지금 뉴 이재명 타령하는 것이고, 제가 묻고 싶어요. 이현주가 저렇게 나댈 수 있는 것은 이현주 과거가 어땠는지 아는 인간들이 단 한 명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정청래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죽이려고 해요. 김어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이려고 해요. 유시민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죽이려고 해요. 개청소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덤비지도 못해요. 뒤질까봐. 근데 이것들은 이현주 저 과거에 파묘가 돼도 지네 편이니까. 인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현주가 사라지냐, 김어준이 사라지냐, 유시민이 사라지냐,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현주는 김민석을 이용하고 다음 차기 정청래를 떨어뜨려서 배지를 유지하고 싶지만 마음을 얻지 못해요. 이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왜 더민주혁신회의, 제가 그렇게 더민주혁신회의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민주혁신회의는 결국 민주당의 정체성에 바라는 배지 중심,
자기네들은 권력만 가지면 사람들이 마음을 줄 거라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냉정한데요. 자기네들이 배지를 달고 민주당이 주류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을 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섬뜩한 얘기 하나 해줄까요? 더민주혁신회의가 설치고 공치모가 설치고 문조 털레유 이런 민주당의 지지자로서 할 수 없는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문조 털레유 이렇게 하면서 공추모를 지지하고 이현주를 지지하고 한준호를 지지하고 이런 인간들 있죠.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과거 친문 정치인들에게 아쉬웠던 분들이 오히려 친문이 양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미 민주당에서 친낙계는 사라졌죠. 친문 정치인은 저들과 다르게 품위는 있었는데 사람들은 과거에 친문 정치인에 대해서 윤석열을 정권을 만들고 그런 어떻게 보면 아쉬움과 개혁을 못했다는 책임을 지금 여태까지 꾸중을 혼내고 있어요. 응? 제가 왜 여러분들 그러고 이 모든 배후에 이 공치모 이런 더민주혁신회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보세요. 반민주 성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인간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열거하고 어떤 구분하고 어렵지 않아요. 요거만 생각하십시오. 1인 1표제 반대한 인간들, 합당 반대한 인간들은요. 반민주 세력이에요. 민주당에 반하는 세력들입니다. 간단하죠? 1인 1표제를 반대했던 이 진짜 상식에 어긋나는 이 인간들, 응? 합당을 반대했던 인간들, 1인 1표제를 반대하고 합당을 반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들이받았던 새끼들. 그러면서 정청래를 반명으로 만들려고 하고 지금 친청과 친명의 대결이라고 하는 이 오마이, 한겨레, 경향, 조중동 똑같은 논조로 지금 친청을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 지금 친청해갖고 뭐가 본인들에게 이익이 있다고 친청이라고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이번에 다 드러난 거예요. 강듣고 옹에 의해서 대통령의 합당을 추진했고 1인 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공약이었고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아요. 더민주혁신회의가 그때마다 나타나서 1인 1표제 반대하고 합당 반대하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더민초, 공치모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배경에 지금 한준호 따위가 설치고 이현주 따위가 설치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만 지나면 지금 국회의원은 40명에 불과하고 외곽에서만 지금 자기네들을 지원 사격해주고 있는 공치모나 더민혁 이 인간들이 지방선거 시의원, 구의원 자기네 대신 모든 전국에서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뿐만 아니라 지네들이 장악을 하면 어떻게 되죠? 민주당 시도당을 흔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민주당 시도당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응? 민주당 시도당을 흔들면 어떻게 되죠? 다음 시도당 위원장 자기네들이 맡아갖고 당대표 흔들고 연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음 전당대회에서도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요. 원외위원장, 더민주혁신회 이런 애들이 당대표에 엄청나게 흔들 겁니다. 어디서 문조 털레유 이딴 개소리를 하는 인간들과 함께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 무슨 낯짝으로 민주당 의원들이고 민주당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비하했던 일베 새끼들이 썼던 그런 용어들과 문조 털레유 이런 말 쓰는 놈들이 뭐가 달라요?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런 혐오적인 언어로 자기 편을 공격하고 그러지 말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난도질하고 죽이려고 대들고
권력을 잡았더니 눈깔들이 돌아가갖고 주제 파악들을 못해요. 어디서 유시민을 건드리고 이현주 따위 한준호 따위가 어디서 유시민을 건드려갖고 왜 찐명파리 하니까 눈깔들이 돌아가갖고 눈에 뵈는 게 없냐 이제? 어? 너희들이 아무리 연명을 해도 너희들은 2028년도에는 사라질 인간들이야. 어? 왜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더민주혁신회나 이런 애들을 명단을 작성해서라도 낙선운동을 해야 되는지 계속 강하게 얘기하냐면 이게 전당대회 전초전이에요. 지방선거에까지 더민주혁신회가 이 새끼들이 차지하게 되면요, 그냥 찐명파리들의 세상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자기네들에게 어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새끼들은 또 다른 김민석에게 빨리 줄 서를 놈들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치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지지율 60% 70% 나갈 때도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지율 5% 나가더라도 내가 뽑은 대통령, 내가 뽑은 이재명 끝까지 지키는 게 동지고 의리예요. 왜 대한민국 민주당 정치인들도 의리 없다는 소리가 있냐? 왜 꼴보기 싫고 정냄이 떨어지냐? 잘 나갈 때는 옆에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 줄 서고 연병들 떨죠. 조금이나마 지지율 떨어지고 부정적인 영향이 많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멀리하죠. 추접스러운 거예요. 추접스러운 거. 그딴 거 제 성격에 안 맞아서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이번에 보십시오. 김민석이 총리하면서 왜 민주당이나 이 시민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논평을 하거나 왜 지가 그런 발언을 하겠어요? 결국은 공추모 까놓고 얘기할 거예요? 공추모가 뭔지 아세요? 김민석 추대위원회. 정말 틀렸습니까? 김민석 당대표로 밀기 위한 추대위원회가 공추모고, 외곽에서 전당대회에서 표 긁어 모으려고 1인 1표제가 되니까 더민주혁신회의를 이번 6월 전당대회 6월 지방선거에서 많이 나오게 해서 권력을 잡아야지 그 사람들의 표를 끌어올 수 있으니까. 어?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인간들 언제까지 여러분들 권력 줄 거예요? 언제까지 속을 거예요? 정신들 차리세요. 저런 새끼들을 아직도 지지하고 문조 털레유 그거 외치는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어디 가서 민주당 지지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서 일배적 혐오 발언 쓰면서 어디 가서 쪽팔리게 문조 털레유 그 B동형이 그런 애들이랑 어울려갖고 그러고 사세요. 수준 떨어져서 못 지켜보겠어요. 돈진봉이나 이런 애들 하는 짓 보세요. 한준호 눈물겨운 쉴드 치드만 결정적인 국회의원 투표 4번인가 연속 안 했더니 그거를 전자투표 전화가 와서 못 받아서 못했다. 그게 쉴드냐? 제일 꼴보기 싫어. 최진봉, 박지훈, 이동영 주변 것들 꼴보기가 싫어. 하나같이. 예전부터 내가 그들과 왜 가까이 안 했는지 알겠죠? 하나같이 꼴보기 싫어. 수준도 저 하바리 새끼들이고. 저런 것들이 찐명파리 하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해. 아유 진짜. 나 진짜 너무 소름 끼쳐. 거기서 낄낄거리고 지네끼리 히히덕거리고. 아유 진짜. 똥이나 싸라 이 새끼들아. 똥 싸. 아유. B동영이 B진봉이 B지훈이 B창석이. 아이고 니들 이재명 대통령 퇴임하면 뭐 먹고 살라고 하냐. 또 친민주당인 척. 사람들은 기억이라는 게 있다. 기억이라는 게. 기억력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아유 한심한 것들. 결론은
유시민이 사라지는지 이현주가 사라지는지 김어준이 사라지는지 내기하자 나랑. 한심한 인간. 진짜 꼴뱅이들도 싫어 죽겠다. 이현주 같은 인간들. 내가 민주당 지지하는 게 자괴감이 들어. 이런 것들이 나와갖고 설치면 이승만을 찬양하고 박정희를 찬양했던 새끼 인간들이 국힘당에 기어들어가갖고 부산시장 한다고 경선까지 참여했던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이 민주당 수석 최고위라는 게 내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해. 그럼 이번 진짜 전당대회에서 싹 다 민주당 제대로 된 인간들로 최고위원 채우고 당대표 제대로 해갖고 민주당이 송영길 따위가 민주당 기강을 잡는다는 소리 안 나올 수 있도록, 응? 송영길 따위가 감히 민주당에 대해서 밖에서 왈가불부 못하게. 아우 진짜 안 그렇습니까? 아유 진짜 자존심 상해서 못 보겠어 진짜. 내가 요즘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안 봐요. 저런 인간들이 옆에서 시부렁거리는 거 보면서 한심해서. 네. 아유 나라도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 네, 여러분들 요즘 송영길이가 갑자기 조용하죠. 왜 조용할 것 같아요? 송영길이 요즘 조용하잖아. 처음에 뭐 독립운동해갖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 같이 얘기하다 요즘 조용하지. 공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정청래 비판하고 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가 이렇게 큰데 송영길에 대한 비토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 깃발을 개총수가 들다 보니까 송영길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당 지도부가 결국은 전략 공천해야 되는데 지금 공천을 못 받을까봐 초조해갖고 이제 입국 다물고 있는 거야. 조용한 거야. 처음에 마치 막 개선장군들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내가 그 헌신해서 그 지역구를 물려준 것이니까 그 지역구를 내가 다시 가져가는 거 뭐지, 상식적으로는 민주당의 정체성으로 보라 이 연병을 했잖아. 그 지역구를 마치 가져가야 된다. 근데 김남준이 거기가 딱 알박기 하고 있고 저쪽에도 안 주고 지금 어떻게 해? 눈치 보면서 이러다가 잣대는 거 아니냐 싶으니까 지금 입국 다물고 저거 아마 공천 못 받으면요 또 민주당사 앞에 가갖고 또 개딸 타령하면서 또 그럴 거 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기 손혜원 손잡고 어디 목포 시의원이나 둘이 나가라. 손혜원 이거 소나무당 출신들 거기 어디 목포나 그쪽 가갖고 시의원이나 둘이 손혜원이랑 손잡고 가갖고 시의원이나 거기 출마하든가 구의원이나 딱 알맞다. 선거만 되면 그 광인들 있잖아. 선거만 되면 이번에 내 차례인가 그래갖고 나가네. 손혜원이랑 둘이 손잡고 소나무당 출신들 어디 시의원 구의원들 나가갖고 똑 떨어져라. 알겠지? 딱 그 수준이야. 국회의원 5번 했으면 많이 해먹었잖아. 손혜원 소나무당 그 손잡고 갖고 어디 거기 시의원 그 정신들 못 차리고 지가 뭐나 되는 양 출마합니다. 연병들 떨고 앉아있다 다들. 아이고 될 거 같냐? 호남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냐? 정신 나가갖고 진짜. 에휴. 네, 오늘 제목은 정신 나간 트럼프 대국민 호소, 트럼프가 미국산 석유 사라고 한 이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먼저 여러분들 트럼프 대국민 호소는 진짜 저는 웃겼어요. 이걸 국민들 앞에 트럼프도 미국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전쟁이 지금 벌써 33일째거든요. 한 달이 넘었어요. 근데 오늘 대국민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날아갔던 이유는 오늘 트럼프가 예고한 대국민 호소에서 아마 종전을 선언을 하고 미국이 셀프로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출구 전략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종전 기대감에 어제 미친 듯이 주식이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사실 엄청나게 올라갔죠. 근데 오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2, 3주 안에 이란은 석기 시대로 만들겠어요. 뭐? 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트럼프가 현재 정치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종전선언, 승리선언, 그 다음에 출구 전략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쟁을 확대하고 2, 3주 안에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뜨아 하면서 미국의 증시도 폭락을 하고 세계 유가는 다시 고공행진을 하고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응? 지금 오늘 트럼프의 연설은 말의 어떤 문맥도 맞지 않고 앞뒤도 맞지 않아요. 언제 전쟁을 어떻게 종료할 건지도 말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이 전쟁의 마무리 단계다. 목표 달성이 임박했다. 트럼프가 목표 달성이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예요? 목표 달성이 임박했다라는 것은 전쟁이 마무리돼 간다는 뜻인데 또 한편으로는 2, 3주 안에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건 확전을 의미하는 거죠. 제 말이 왜 트럼프 말이 앞뒤가 안 맞는지 여러분들 이해가세요? 목표 달성이 임박했다라는 것은 전쟁의 종식을 예고하는 건데 2, 3주 안에 석기 시대를 만든다는 거는 전쟁을 확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란에 15가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이란은 그런 요구사항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 트럼프는 이런 대국민 쇼를 했을까? 미국이 여러분들 4월 5일이 우리나라는 식목일이지만 미국인 부활절입니다. 미국에서 부활절은 되게 의미 있는 청교도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절에는 연휴야. 그래서 지금 여론은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 전쟁의 찬성률이 한 37%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전쟁 찬성률이 10%까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10% 정도 추락하면서 전쟁을 찬성한다는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한 20%대밖에 안 돼요. 그만큼 미국의 반전 여론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즉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최저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한 33%밖에 안 나와요. 40% 이상씩 나가고 50% 가까이 나가던 트럼프의 지지율이 30%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이번 트럼프는 지금 전쟁의 출구 전략이나 종전의 어떤 구체적인 설명 대신에 미국 유권자들에게 전쟁은 왜 하고 있느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리고 지금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성나 있어요. 미국도 지금 유가가 기름값이 폭등을 하고 거의 1갤런에 4달러 정도 한대요. 그러다 미국은 항상 여러분들 우리나라보다 기름값이 쌌었잖아요. 근데 미국도 지금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미국 국민들도 여러분들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에 참여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비판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트럼프가 앞으로 2, 3주 동안 전쟁을 계속 하겠다고 사실 엄포를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란과의 마지막 최종 협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란의 어떤 에너지나 그 직접적인 개발 에너지 자원들을 직접 타격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여러분들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지 멋대로 전쟁 일으키고 지 멋대로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지 혼자 나몰라라 하고 호르무즈 그 이후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니까 니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갖다가 쓰는 니네 나라들이 해결해라라고 하면서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그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거나 미국의 권위가
땅바닥에 추락하는, 저는 미국의 민주주의의 모순, 그리고 자본주의의 모순, 그리고 미국 정치의 후진성,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날 여러분들 도란프가 대국민 호소문할 때 이란의 대통령도 여러분들 같이, 이란은 여러분들 대통령이 있고 종교 지도자가 있죠. 실질적으로는 종교 지도자가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이란도 여러분들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란의 마슈르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의미심장했어요. 응?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보낸 서한이에요. 이란의 대통령이. 진실을 찾는 미국 국민에게 묻는다며 이 전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란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호소한 거예요. 응? 이 전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란은 미국 국민을 포함한 어떤 나라에게도 적의를 갖고 있지 않다. 종전에 열려있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란 대통령이 봐도 저는 이제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닌 깡패예요.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무엇을 위해 전쟁을 하냐.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국제법도 여러분들 사실 있으나 마나고 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난 거고, 그냥 강력한 지도자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일방적 힘의 원리에 앞세운, 그러니까 전 국제사회의 질서나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쉽게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나 나나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것이고, 미국에서 여러분들 세 번째 No Kings, No War 세 번째 시위가 미국에서 800만 명이 모여서 전국에서 최대 규모를 갱신했는데요. 지금 세상에 뭐 왕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에도 반전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러면 왜 트럼프는 이란과 협상이 될 것 같이 떠들다가 갑자기 2-3주간 석기 시대를 만들었다는 확전을 얘기했냐. 이란 정보기관이 볼 때요, 이란은 이번에 미국이 어떤 협상안을 제기를 해도요 응할 마음이 없었대요. 그 이유는 미국에게 하도 속아갖고, 갑자기 이란이랑 미국이랑 과거에 여러분들 핵 협상하다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협상을 깨고 뛰쳐나간 게 트럼프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협상을 미국과 해도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였던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오히려 이란이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사항전도 불사하겠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오래 가면 국제사회에서 트럼프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란은 조금 피해자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아시아 국가나 유럽 국가 전체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란이 이 전쟁이 장기화돼도 여론이나 국제사회에서 불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 전쟁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고, 지금 이란의 아이들만 지금 200여 명이 죽고, 이란 국민들 2,000여 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나고, 수천 명의 부상자들이 나오고, 중동 국가의 뭐 사우디도 그렇고 그 주변 국가 레바논 헤즈볼라가 참전을 하면서 레바논도 수백 명의 사망자들이 나오고, 지금 중동 전체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인명들이 지금 살생당하고 있고, 이런 반전 여론이 전 세계로 확전되면서 지금 이란이 이번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불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늘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어떤 협상을 할 때 자기가 그러니까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을 때 협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협상을 하면 이란이 자기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오히려 2, 3주 안에 석기 시대로 만든다고 하면서 대공습을 얘기하면 기존에 있던 미국이 주장하는 일부라도 이란이 수용해 줄 것이라는, 그러니까 협상을 위해서 더 세게 압박하는 그런 그 협상 기술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짜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왜 트럼프는 오늘 대국민 호소를 하다가 호르무즈 해협이 묶여 있으면 미국산 석유를 사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응? 여러분들, 우리 진짜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나라는 미국이 어마어마한 석유를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미국 석유를 수입하면 되지 왜 우리나라는 계속 이렇게 중동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냐?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나라도 미국이 어마어마한 석유를 갖고 있으면 중동에서 석유를 못 갖고 오면 그냥 미국산 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산 석유를 수입을 못하고 중동 석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냐? 이유가 뭐냐면요, 맞아요. 중동에 있는 석유는요 가볍고 어떤 그 경질류예요. 근데 미국은 중질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유회사가 미국산 석유를 수입해도 정유를 못합니다. 정제를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정유 기술이나 정제 시설을 다 바꾸려고 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유 시설들은 대부분 다 중동 국가에 맞추려는 경질류 수입으로 돼 있단 말이야. 처음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문을 하나씩 풀어줄게요. 왜 미국은 산유기구고 어마어마한 석유가 묻혀 있는데 미국의 석유값도 올라가냐? 석유는요 아무리 미국이 많이 갖고 있어도요 석유는 글로벌 단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도 자국 내 석유를 많이 갖고 있지만 미국은 석유를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나라예요. 왜? 원유의 종류가 달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는 세일오일이 어떤 생산을 하지 못할 때 채산성이 낮아서 이 세일가스라는 세일오일을 생산하지 않을 때는 중동의 석유에 의존했다가 미국이 자국의 에너지를 자급자족한다라고 하면서 세일가스의 채취 능력을 단가를 낮추면서 생산을 증가를 시키면서 미국의 많은 정유 시설을 사실상 이제 새롭게 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자기네다가 만든 그러니까 미국산 석유를 정유할 수 있는 나라들에게는 수출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미국은 어디서 그러면 왜 도란푸는 호르무즈 해역이 봉쇄됐는데 우리랑은 상관없어 그러냐면 미국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미국의 석유 대부분은 캐나다에서 수입을 해요. 미국이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는 중동이 아니에요. 캐나다, 멕시코 이런 나라들에 미국이 가장 많이 수입을 해요. 응? 이 캐나다나 멕시코 상대적으로 무거운 원유를 그리고 미국은 자국에서 나는 기름도 있지만 정유시설 구조상 다른 원유를 들여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은 원유도 생산하고 정유 공장에 더 잘 맞는 원유를 또 수입을 해야 되고 반대로 또 자기네 원유도 수출을 하고 이런 구조다 보니까 미국도 글로벌 그러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글로벌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미국은 어디서 원유를 수입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캐나다랑 붙어 있잖아. 그래서 얼마 전에 도람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캐나다도 그냥 우리나라의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세요. 이런 개소리 하잖아. 그건 뭐냐? 캐나다가 미국이랑 붙어 있고 미국이랑 석유 파이프라인까지 연결돼 있어요. 거리도 가깝고 공급도 안정적이니까 미국의 한 주로 편입하면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그 다음에 캐나다 한 다음에 미국이 가장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데가 멕시코, 북미 지역. 그 다음에 일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중동 국가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중동의 의존도가 이렇게 크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거기를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중동 의존도가 그만큼 낮은데도 불구하고 왜 중동 전쟁에 미국의 원유가가 흔들리냐? 가장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렸더니 유가는 유가는 여러분들 그 나라의 어떤 수급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글로벌 가격이에요. 중동에서 공급 차질이 생기면 미국이 직접 그 물량을 많이 자기네들의 중동산 석유를 많이 안 써도 전 세계의 원유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미국 정유사도 비싸진 원유를 갖고 와갖고 정유를 해서 사니까 미국 국민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원유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 같이 중동에 원유가 없으면 국가 기관 산업이나 발전이 이게 멈추는 나라는 아니지만 중동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 국내에서도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이 원래 우리나라보다 주유소 가격이 기름값이 싼데 왜 지금 막 올라가냐? 첫째, 미국은 산유국이라서 우리나라보다 기름값은 기본적으로 싸요. 둘째, 세금 구조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100원 석유 1배럴에 만약에 10,000원이면 10,000원에서 70%, 80%가 세금이에요. 거의.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석유에 세금을 우리나라 같이 많이 붙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비산유국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붙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미국이 훨씬 석유가 싸게 공급받는. 미국의 정유소 세븐 들어간 정유소가 제일 많지 않아요? 미국에는. 여기 미국 분들 계시죠? 7자 들어간 그런 그게 주유소 많던데. 76인가? 무슨 뜻이에요? 76이? 예. 그 다음에 미국은 왜 기름값이 올라가면 그렇게 미국 국민들이 민감하냐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생활 구조의 차이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생활 구조의 차이를 좀 봐야 돼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차가 훨씬 많아요. 대도시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대중교통이 그래도 잘 돼 있잖아. 우리나라 그래도 여러분들 광역버스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데 미국은 대도시 일부를 제외하면 출퇴근, 차, 장 보는 거, 아이들 학교 이거 전부 개인차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보 생활권이나 대중교통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땅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러빙이나 SUV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리는 거 휘발유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부담이 훨씬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오르면 이런 기름값 비싸다라고 하지만 미국에는 기름값이 오르면 한 달 주유비가 왜 이렇게 늘었지라고 하면서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기름값이 곧 생활비예요. 대체 수단이 있잖아. 우리나라는 만약에 기름값이 진짜 부담스러우면 차를 좀 불편하더라도 놓고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미국은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우리나라보다 잘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기름값이 결국은 생활비로 생활비의 증가로 올라가니까 그런 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의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고 생활비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러니까 미국도 여러분들 이런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산유국이라서 이게 안 아픈 게 아니라 덜 아픈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을 70% 이상을 중동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 아프고 치명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안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덜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결국 정리하면 미국은 산유국이지만 원유 종류와 국제 가격 구조 때문에 중동 리스크와 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미국은 주유비와 지지율이 흔들리고 결국은 생활비로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들이 신경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의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는 것은 정유시설 자체가 미국산 석유를 정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여러 가지 정유시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산 석유를 수입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좀 그러니까 가볍고 황 성분이 적은 석유를 경질유라 그래요. 가볍고 황 성분이 많은 걸 경질유, 경유. 무겁고 성질이 좀 다른 중질유가, 근데 미국은 대부분이 중질유예요. 미국은 대부분 중질유고 우리는 중동에 있는 경질유에 맞춰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중질유와 경질유는 정유 시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가 러시아 석유도 괜찮은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국은 산유국이기도 하지만 석유 수입도 해야 되는 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미국산 석유 필요하면 사라, 이 말은 니들 미국산 석유에 맞는 정유시설을 만들어라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니들 필요하면 미국산 석유에 맞는 정유시설을 만들어라 이거지. 안 그러면 니네가 알아서 군대 파병하든가, 니들 유럽 국가랑 아시아 국가랑 니들 일본, 대한민국, 뭐 독일, 프랑스 니가 손잡고, 그래서 다국적군들이 외교부 장관들이 회의를 해갖고 호르무즈 해협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거 회의를 하는 거야. 러시아 석유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갖고 제가 알기로는 경질주도 있고 중질주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그동안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을 안 했냐면 미국의 제재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미국이 국제사회 제재로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 석유를 직접적으로 수입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아니구나. 일단 트럼프에 그런 게 있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구성은 여기까지입니다.